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경계감이 짙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혼조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동안 좀 질주했었던 빅테크도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장중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확연히 전체적인 이슈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특징으로 본다면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혹은 굵직한 섹터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정리해 가시죠. 지수는 조금 정체돼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요즘이죠. 코스피는 어제 0.5%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0.3%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호조와 애플의 실적에 대한 이슈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불러일으켰죠. 은행 뉴스도 때마침 완화됐고요. 그러며 경기 우려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장 출발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며 대다수 종목이 비교적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중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던 어제였습니다. 이유는 4월 CPI를 앞둔 경계감과 완연하지 못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겠죠. 자신감에 대해 어느 한 구석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도주나 호재 자체가 조금 없었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반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최근입니다. 어제는 네이버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5% 정도 올랐습니다. 네이버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웹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늘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었네요. 그 밖에는 성광밴드 어제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피팅주의 상승을 조금 끌고 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성광밴드 실적을 보면서 플랜트 쪽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플랜트라고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등등이 되겠죠. 어찌됐건 실적에 기반한 특징주들이 꽤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 뚜렷이 기대 요소를 가질 게 없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올라간 쪽을 보시면 건설과 사료, 음식료, IT주, 애플 실적 관련해서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이 비교적 선전했다 정도입니다. 아주 강했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금융과 우주항공, 피팅, 로봇 쪽이 어제는 올랐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증권사에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제장은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엔터나 페라이트, 미용, 덴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오른 것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개별 특징주로 자금이 조금 유입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료 쪽 같은 경우는 이슈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흑해 곡물 거래 사실상 중단됐다라는 속보 등도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질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실 분들만 관심 갖는 영역인 거겠죠. 자, 시간 외에서는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갔네요. GSE, 중앙에너비스 등의 종목 상승이었고요. 같이 영향권에 있을 만한 종목들은 추려봤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체크하시죠. 2차 전지가 쉬면서 시장 자체도 같이 반수면에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로봇이 어제 감속기 위주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었던 SPG나 SBB테크 이런 쪽 종목들이 어제 좀 강했고요. 전체적인 로봇이 올랐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4월 말경부터 해서 로봇이 조금 한 달간의 쉼을 끝내고 반등을 일부 보여주는 흐름도 나오는데요. 이유는 로봇도 일정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로봇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추적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 쪽 저희 시간에 모셔
해주셨던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의 추가적인 코멘트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이 부분을 정부 측에서 계속 준비한다, 발표한다, 계획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5월, 6월경에 발표 예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앞둔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 추정한 내용으로는 관련해서 로봇 산업을 끌어올릴 만한 세제나 금융 지원을 할 거고 한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R&D 지원 등을 하겠다. 그리고 국내 로봇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봐야 되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빌딩 활성화 정책 로드맵 등도 어찌됐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이 물류 로봇에 대한 관심을 올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일정입니다. 로봇 이야기, 지금 당장 투자하자 이런 측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의 거대 산업 트렌드가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봤을 때요, 첫 번째 로봇 붐이 있었을 때는 산업용 로봇에 치중이 됐었죠.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이었고요. 코로나 시기에 이게 서비스 로봇으로 조금씩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삼성증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계속 나눠봤던 내용들 때문입니다. 자율이동 로봇이 도입되고 인공지능이 유입되면서 훨씬 더 똑똑해진 로봇 등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올해 들어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로봇. 요즘 젊은 세대에서 알잘 딱깔센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알아서 잘하고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줄임말입니다. 로봇에게 일을 시키면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올라가는 겁니다. 로봇이 대중화되는 과정을 봤을 때 결국 산업용 로봇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환학 같은 경우는 한 대당 1억 원, 1억 3천억 이렇게 갔었는데요. 1억 3천만 원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화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로봇 한 대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가격 효율이 뛰어나지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로봇은 프로 수발러가 돼가고 있습니다. 수발을 잘 들어준다, 일명 서비스 로봇 등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리쇼어링, 미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 국가의 동맹국가의 공장 지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생산기지 이동하면 당연히 생산성 높이는 자동화할 것이고 환경보호, 탄소 배출 줄이려면 어찌됐건 효율성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자동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귀한 에너지도 마찬가지의 맥락이고요. 어찌됐건 산업용 로봇 혹은 서비스 로봇 이런 쪽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번에 삼성증권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한스7 브리핑을 통해서 잡아봤던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그래프로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을 같이 이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체크해 주시죠. 어찌됐건 로봇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투자보다는 장기적 시계를 두고 포트에 하나 정도는 챙겨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에는 많이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이라도 기대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주요 키는 결국 게임주들의 실적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오늘 좀 주목할 일정은 이거죠. 바이든과 미국 원내대표가 부채 한도 논의 회동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계속 잠재된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CPI에 대한 경계감 있죠. 그리고 구글 폴더블 폰 픽셀 폴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는 각 실적들, 통신사들의 실적까지 같이 나오니까요. 이번 주 저희랑 호흡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시죠. 자, 최근 시장의 특징입니다. 에코프로, TCC 스틸, 포스코 퓨처엠 정도만 골라봤는데요. 가열차게 올랐다가 3월 중순경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이죠.
어제도 2차 전지 종목들 전부 다는 아닙니다. 각계 전투로 살아있는 종목도 있고요. 어제 내렸던 종목들 보시면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LNF는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금양, 나노신소재, TCC 스틸 등의 종목들도 어제 밀려났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불안감에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기회를 삼아 모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해지는데요. 증권사 곳곳에서 의견들을 내고는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기 편한 종목이 무엇일까? 유한타증권에서는 쉬어가는 시기다. 하반기의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셀과 포스코 퓨처엠, LNF를 비중 확대하자 의견을 냈고요. 분리막 기업들도 지금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으니 SKIT와 WCP 주목하자. WCP는 어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이런 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교보에서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섹터의 이익으로는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오늘 오타가 없다 생각했더니 여기 있네요. 포스코 퓨처엠 죄송합니다. 그리고 LG 엔솔도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냈고요. 삼성에서도 펀더멘탈 개선, 기업 가치 설명 가능한 종목으로 각 분야별로 하나씩 꼽았어요. 삼성 SDI, 장비나 SFA, 소재는 SKIT 분리막을 넣어놨습니다. 오늘 출연자 모시고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지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뷰도 살짝 다뤄가도록 할게요. 뉴욕장입니다. 혼조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요. 다우는 소폭 떨어졌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올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경기 자신감 이런 이슈가 조금 주력이었다면 오늘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나왔습니다. 정말 바람 앞에 갈대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뉴욕 여는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가계지출 전망이 하락했다. 경기에 대한 부담인 거고요. 미국 연준 대출 서베이에서 1분기 대출 기준이 강화됐다. 결국 신용 리스크에 대한, 신용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시카고 연은 총재가 신용 긴축이 시작됐다. 경기 침체 가능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회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얼마 전에 백악관 측에서 만약에 디폴트 될 경우에는 830만 실업자가 나오고 증시가 45% 급락할 거다. 이런 경고 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고요. 4월 20일경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상기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었죠. 그때 당시에 폭염, 가뭄, 흉년, 엘니뇨 그동안 라니냐였는데도 계속해서 폭염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시기에는 얼마나 더 뜨겁겠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더울 것이고 방콕은 지금 50도가 넘는다라고도 하죠.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이상기후에서 당연히 곡물 작황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섹터 흐름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심심했습니다. 그 전날 다 같이 초록불을 띈 걸 보고 나서 봐서 그런지 뭔가 밋밋하죠. 빅테크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은행주도 좀 보합권 움직임이었죠. 한동안은 괜찮았던 산업재 쪽이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을 맞아가는 모습이고요. AMD가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이슈 플러스 엔비디아 대비 못 갔잖아 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AMD가 5.7% 올라갔고요. 알파벳이 AI 채팅 등의 이슈를 꺼내놓으면서 AI 모멘텀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은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 분위기까지 봤고요. 시장에 대해서 뉴욕장에서도 반도체, 국내에서도 반도체가 비교적 견조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요. 과거 반도체가 중국향 성장이 정체됐던 시기 그 수출이 다시 회복되자마자 반도체 섹터의 어닝이 10조 원 이상 뛰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하반기에 중국향 수출 모멘텀이 회복이 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하반기 반도체일 거고 서브는 전기차와 2차 전지, 방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물론 조건이 붙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나 경기 침체가 강력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요. 만약에 이것이 우호적이라면 일본과 지금 나름 손잡고 반도체 부분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쪽에 원가도 낮춰줄 것이라서 특히 반도체는 긍정적이다라는 목소리를 신한에서도 같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의 대안처로 반도체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자, 산업 뉴스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 주먹 다짐 얘기 전해드렸고 슈거플레이션 얘기 전해드렸죠. 시장 질이 좋지 못하다니까 이런 쪽 종목만 계속 관심을 받네요. 이번에도 제당 3사가 인상 예고장을 발송했다라는 얘기 어제와 동일하게 비료, 사료, 설탕, 트레이딩 정도겠죠. 체크하시고요. 한중 갈등 얘기도 계속 나오네요. 주중 한국 대사관과 중국의 황구시보 계속해서 조금 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어제 장중 페라이트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시간 외에서 또 올랐습니다. 페라이트, 히토류 이런 쪽이 한중, 미중 갈등 대체제로 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있네요. 그 밖에는 단독 뉴스라서 그냥 체크만 하시죠. 수소 연료전지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우디 투자 담당하는 FCC가 부산의 코렌스를 방문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봤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들 체크 정도로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뉴스 담아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 골라주셨어요?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 총 4가지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거든요.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외형과 내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매출액이 6천억에 거의 육박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8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바이오시밀러의 매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분기 매출만 4천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신제품의 판매 호조세까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램시마 SC의 매출 비중은 그 1년 사이에 0%에서 27%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적 호조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2025년까지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 11개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실적이 잘 나온 가운데 1%가량 추가 상승세를 더해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서정진 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또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탄탄한 만큼 지금은 매수할 때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군데서 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나증권과 KB증권의 리포트 확인해 볼 텐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진단키트의 매출 부재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시밀러 쪽의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기존 제품도 견조한 데다가 북미 쪽의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매출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할 것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2만 원 유지했고요. KB증권 보겠습니다. 7월에는 고농도 제형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고 4분기에는 램시마 SC 등 이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신제품의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또 다양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 합병이라던가 M&A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 플랫폼 도입 등등의 여러 가지 이벤트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올해만 5개 품목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이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앞으로 셀트리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역시나 목표 주가 21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16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있는지 증권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후 전문가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확인해 볼게요. 동진 세미캠인데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장중에 7% 이상 급등하면서 화답하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우선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8%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늘어난 512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역시 12%가량 빠졌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전망치가 낮았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매출이 17%가량, 영업이익은 무려 58%나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보합 상태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진 세미캠의 이번 실적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 바로 올해 3월에 NH투자증권에서 동진 세미캠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상에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용을 체크해 볼게요. 올해 3월에 NH투자증권에서 발간했던 전망 보고서, 바로 메모리 반도체 감산 본격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도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해서 21%, 44% 각각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해서 8% 빠졌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2%가량 빠지면서 물론 전 분기 대비해서는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 NH투자증권에 얘기했던 전망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라고 들었던 건 바로 이건데요. 1분기에 국내 포토레지스트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전 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력 제품인 브라크립톤 포토레지스트의 출하량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당일에 동진세미캠 측에서는 반박 기사를 냈는데요. 반도체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감산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물론 작년의 4분기,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못 미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동진세미캠 측에 맞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강한 상승세가 시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1분기 매출도 영업이익도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 11%, 영업이익은 50%나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는 공군 TA-50 2차 사업 수정 계약의 영향이었는데 지금 기존에 원래 1분기에 매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종합 물수 지원 이 물량이 3분기, 4분기로 좀 지연이 됐고요. 폴란드 수출 실적도 3분기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서 실적이 이번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3분기로 4분기로 지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는 3% 가까이 올랐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1.7%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호재 하나의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24일에 오후 6시 24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8일부터 14일까지 3단과 위성 조립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준비는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탑재 위성의 8기가 나로 우주센터에 입고가 됐고요. 곧 누리호 내부에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단, 2단, 3단의 최종 조립 만 이제 놔둔 상태이거든요. 이번에 달라지는 부분은 실용 위성을 실는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도화 사업을 적용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해서 민간 주도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3차 발사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항공우주 이외에도 뭐 우주 관련주에게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앞두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루트로닉이 될 텐데요.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업이죠. 판관비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12%가량 부진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해외 매출 비중이 되겠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자체가 전체 매출의 거의 90%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서만 매출이 556억 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액이 627
127억 원이었는데 상당수가 바로 해외 쪽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늘어났고요. 나라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법인 같은 경우 전체 매출에서도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21억 원으로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량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늘어났고요. 중동 쪽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42%나 늘어나면서 아시아와 중동에서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좀 부담이 됐었던 게 바로 판관비가 될 텐데요. 판관비 비중이 46% 이상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감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판관비가 늘어난 이유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확충하겠다라는 일환이었고요. 여기서 좀 해외에서 마케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났고 인건비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도 5%가량 빠졌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3%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요. 루트로닉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적주 4개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의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들 짚어주셨고 그 가운데 좀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간략하게 좀 보고 갈게요. 어제장 시장 대비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죠. 현대차, 기아가 1.5% 내외 상승 기록했고요. 자동차 부품 쪽도 괜찮았습니다. 결국 이 스토리는 현대차 쪽의 실적이 괜찮고 이들이 애가 달아 미국에 투자를 빠르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부품사들 같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스토리였죠. 그리고 다른 전기차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있었고요. 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지금보다 한 50% 정도 더 보는 가격들입니다. 이제 20만 원 안착을 했는데 현대차 30만 원, 기아 8만 원대인데 13만 원 정도를 내다보는 보고서였어요. 뭔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의 자동차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사실 4월 19일에 보고서가 있었고 4월 20일 아침에 그걸 소개했었죠. 자동차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1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뒤로 그것이 망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적과 판매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어제 그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올려잡는 내용을 내놓은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20년 동안 누적 투자했던 열매가 이제 열린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 내연기관차를 주력하던 업체들은 내연기관차에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 공급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가격을 방어해주는 효과 그리고 투자금이 줄어드니까 이익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는 투자를 줄이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번 돈들을 전기차 쪽에 잘 써 나간다라는 스토리인 거죠. 거기다가 전기차 쪽을 봤을 때요. 매출 원가를 살펴보면 재료비와 고정비로 이렇게 합쳐서 볼 수 있는데 전기차는 재료비가 대다수 광물이라서 이 재료비 낮추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현대차, 기아가 이 고정비 부분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고정비가 낮은 쪽에 기아와 현대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 중에 가장 낮은 대당 원가를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보고서도 그랬습니다. 테슬라와 마진으로 호적수를 띨 수 있는 건 현대차, 기아라는 거였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또다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어찌됐건 현대차, 기아가 그러면 왜 대당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대당 원가가 낮아졌을까요?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돼 있고 부품의 모듈화와 시스템 납품 구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품사들이 연구하고 생산해 주는 것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판다라는 겁니다. 결국 R&D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요. 현대차, 기아는 파워트레인 쪽에 좀 집중해서 연구만 하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더 현대차, 기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해외 시장에도 동반 진출한 부품사가 많기 때문에 부품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대당 이 원가를 계속 낮춰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보고서들을 보고 나면 이상하게 당장이라도 내 포트에 현대차, 기아를 넣어야만 될 것 같은 초조함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주실지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실지 전문가 모시고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 지금부터 나눠가시죠. 어제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시장 뷰를 네. 들었기 때문에 뭐 하루 사이에 시장 경기 자신감이 또 침체 우려로 바뀌고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빅테크는 뭐 비교적 견조합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주력할 섹터는 있더라도 현금 비중은 한 50% 끌고 가자라는 네. 의견이셨는데 뭐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을까요? 아니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현재는 그러니까 저는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2,700을 간다고 하더라도 2,600이나 2,550 지금 주가 지수까지는 조정을 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2,600 이상을 못 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500 이하로는 또 한 번에 조정을 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주식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 비중 줄이시는 전략. 그리고 나서 또 한 충분한 조정을 줬을 때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제 주식 비중 줄이자고 하는 것은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식 비중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개 종목이 그 S&P 500 상승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0%를 주도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2차전지 몇몇 종목만 코스닥이 9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것을 올라오는 데에 기여를 한 것이지 네. 시장이 다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에코프로 BM만 빠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올라간 종목은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억울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당연히 제일 늦게 매도를 해야 되지만 추세가 여전히 안 좋거나 이제 좀 바닥에서 좀 기술적 반등을 좀 일부 준 종목군들이라면 올라가면 올라가서 비중 줄이시고 나서 다시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포트를 새로 변경하는 게 새롭게 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빅테크, 일부 마소나 뭐 애플 등이고요. 유럽에서는 명품, 국내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쪽의 종목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견인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지적을 같이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끌고 갔던 종목들, 2차 전지 대표 주자들 그들이 지금 쉬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기회를 써야 돼요? 이거 매도하는 기회일까요? 이걸 매수하는 기회일까요? 지금은 좀 매도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봉상 쌍봉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또 하나는 증권사들이 이제는 뭐 다들 매도 리포트가 계속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그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 뭐 매수가 리포트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주가가 더 올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지금 약간 비중 줄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뭐 지은다 그러면 막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도 너무 좀 오른 부분들, 또 실체가 없는데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거품의 해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좀 괜찮네라고 보고 계신 종목 없으세요? 뭐 몇몇 종목은 있긴 있는데
지금 그건, 언급할 정도는 네,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언급하면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당장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그렇다면 그 종목은 그 타이밍이 올 때 꼭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서 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2차 전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눠봤고요. 다음은 실적으로 갈게요. 오른 종목들 팔아서 실적 괜찮은 종목들 사고 있는 최근의 흐름인데 어제 실적 나왔던 종목들 뭐 셀트리온 시간 외에서 실적 냈고요. 루트로닉 그리고 이번 주는 게임주 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 나올 것들 보고 계실 텐데 네. 좀 의미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나요? 뭐 어쨌든 거의 막바지죠. 특히 이제 대형사들이 다 발표가 됐고 이제는 중소형사들 네. 또 몇몇 기업들이 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실적 발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조금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말에 5월 초에 많은 기업이 실적을 4월 말에 4월 중순부터 막 실적을 동시에 막 발표할 때는 약간 묻혀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좀 개별 기업의 흐름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진행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1차 상승을 주고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지금 정도 자리라면은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좀 위치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트로닉은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미 좀 예상은 됐었어요. 왜냐면은 좀 판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비용이 조금 증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1분기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신제품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 정도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여전히 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뭐 한국항공우주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진세미캠은 다만 이제 주가가 더 갈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주요 메이저 게임사들이 실적 발표를 좀 진행을 좀 합니다. 다들 전망은 계속 좋진 않아요. NC소프트가 상당히 실적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넥슨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넥슨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도 조금 약간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1분기 때 그 신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2분기, 3분기로 좀 밀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 잡아주셨고요.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대표님과 뭔가 얘기를 많이 했던 네. 기억이 사실 있어요. 현대차, 기아에 대한 삼성증권의 보고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 비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에 현대차가 도요타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6조가 넘어지면서 현대 기아가 합쳐가지고요. 테슬라보다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약 600조 정도 됩니다. 도요타가 시가총액이 300조 정도 됩니다. 현대 기아가 합쳐도 70조? 75조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최소한 두 개 합쳐서 100조 이상은 가지 않을까? 혹은 현대차만 따지고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0조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현대가 42조고 기아차가 35조거든요. 그럼 충분히 삼성증권이 제시한 목표가는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도요타는 전기차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전기차가 이제 한 대 나왔습니다. GM, 포드 전기차 모델이 거의 없어요. 현대차는 전기차 모델이 한 8, 9대 됩니다. 현대 기아가 합쳐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모델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형, 대형, 소형, 그리고 프리미엄 이걸 다 변화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성공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상당히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전기차 모멘텀 자체는 현대차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품사들이라는 것이죠.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수익성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제 전기차 부품으로 좀 변화를 시켜주고 있고 그것이 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이 레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공급을 했고 안전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좀 통과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재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 관련된 기업들은 약간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현대차, 뭐 성우하이텍, 뭐 화신 같은 기업들 계속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창의스픽이 서현이화였어요. 어제 장 초반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한 채 거래에 마쳤잖아요. 서현이화에 대한 AS는요? 서현 이하도 저는 길게 보면은 더 갈 수 있다. 어저께 좀 너무 많이 떴다가 좀 다 반납한 부분들은 있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쨌든 좋은 뉴스로 움직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쓸어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창의스픽 좀 간단하게 가죠. 콘택트 렌즈 기업입니다. 콘택트 렌즈 하면 저는 사실 인터로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인터넷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저는 미용 의료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고 미용 관련해가지고 이 렌즈 시장을 계속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효과의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이 3세대 컨택트 렌즈 관련해서 지금 그 임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지금 인터로저가 유일하게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그 렌즈 시장이 3조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조 원을 다 가져오진 못하더라도 여기에 뭐 OEM 방식이든 뭐든 진출한다라면 매출 증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공장 증설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본다라면 어쨌든 지금은 뭐 업종을 보기보다는 좀 종목별 장세를 조금 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42,000 정도까지는 5월이나 6월 초까지 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한 34,000원 어쨌든 최근에 한 2주 정도 박스의 하단이 34,000원이기 때문에 34,0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로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창의스픽에 아모그린텍이 있었잖아요. 하루 사이에 좀 좋은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아모그린텍 짧게 ES 해주세요. 네, 뭐 아모그린텍은 어저께 올라왔다가 막판에 좀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같이 좀 내려왔는데 맞아요. 전 여전히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시간에 쫓겼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뷰 전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 갖고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